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하는 기회는 오질 않고 뜻하지 않은 시련만 연이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 어느 봄날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까운 꽃이 벌써 져버리네. 하지만 꽃이 떨어져야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비바람이 없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 이유도 없죠. 같은 조건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결국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이란 다른이가 자신을 향해 던진 벽돌로 튼튼한 기반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9시 6분이 흘러가고 있네요. 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립니다. 일종의 효과, 경제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효과인데요.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대출 규제를 하거나 강력히 규제를 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을 규제하면 강북이 튀어오르고 강북을 잡으면 경기 지역이 튀어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특정 부분을 눌렀더니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규제가 집중된 지역 대신에 비규제 지역이 과열되는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부를까요? 특히 이제 부동산 뉴스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힌트를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많은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힌트, 너무 세게 불면 빵 하고 터질 수 있죠. 예, 그걸 빗댄 효과를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은주님이 지금 저희 집 앞 동사무소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사전투표하러 가실 때는 웬만해서는 이제 차보다는 걸어가시는 게, 왜냐하면 또 사전투표소가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지도 앱에서도 그 지역을 또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더 용이하게 찾아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뉴욕 3대 지수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58, S&P 500 0.56, 나스닥 0.51% 하락했고요. 이날 사실 월요일 날이 휴장이었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 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 유예했다. 요게 반영이 되면서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를 했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장 마감 뒤에 발표가 돼가지고 네. 요 발표를 앞두고 약간 시장이 좀 분위기 보는 분위기, 네. 좀 시장이 어떻게 될까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공개된 회의록이 그닥 그렇게 시장에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더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이거 금리 내리기 쉽지 않겠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네, 중요한 소식 나왔죠. 네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가 왜 상호관세 부과한 걸 해방의 날 관세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업체들이 이거 트럼프 관세가 이거 부당하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거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맞다, 그들이 맞다라고 일단 판결을 한 거예요.
이 미국 소규모 수입 기업 5곳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인 만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소송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취지가 뭐냐면 이 세금이라는 거 관세는 의회의 몫이에요.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 쪽의 입장은 뭐냐면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PA라는 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 따르면 뭔가 국가 경제에 진짜 엄청난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부가 할 수 있거든요. 요 법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그 비상 경제 상황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이제 법원은 판단한 거고.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네요. 네네.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도 그걸 문제 삼았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그 경제 권한법 하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라는 게 트럼프 쪽의 주장입니다. 또 백악관 측에서 이걸 항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법원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상호 관세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 지금 미국 증시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라고 하죠. 나스닥 선물도 한 1.7%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상호 관세는 무효가 돼야 좋은 거잖아요. 네네. 당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트럼프가 했었던 모든 행동을 보시면 의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을 끌어올려서 하고 싶은 거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7월 8일까지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가 네네.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협상팀의 힘이 쭉 빠지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또 힘을 좀 낼 수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저는 엔비디아 재밌는 게 1분기가 회계연도 기준이 엔비디아는 2월에서 4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거고요. 매출이 440억 6천만 달러 그리고 0.96달러 주당 순이익 기록했어요. 시장 전망치 약간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0% 늘었고요. 순이익도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그 AI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73%나 늘었어요. 네. 391억 달러.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결국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의 88%를 차지했고요. 사실 이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중국으로 칩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트럼프가 또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네, 반도체 칩.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이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분기 5월에서 7월까지 450억 달러 매출 예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H20 칩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가 더 높았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젠슨왕 CEO가 성명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거야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4%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좀 염려가 많았죠. 그 H20이라고 하는 칩 만들어 놓은 거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이거 손실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한 시간 내에서 4~5% 정도 강세이고요. 우리 증시도 이 분위기를 좀 이어받을 수 있겠죠? 네, 코스피 코스닥 결국 0.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역시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깐부잖아요. 그 엔비디아 실적 호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장중에 그리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많았거든요. 기관이 어제 7천억 넘게 샀는데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이제 한국 금통이 아마 지금 열리고 있겠죠. 네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2,700까지 딱 9포인트 남았네요. 오늘도 21포인트 올라가서 2,691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저것 막 행정명령을 막 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들 네, 혹은 맞습니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려고 하는 학생이나 가족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장 그 유학 비자 인터뷰가 중단됐다면서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학생 F 비자입니다. 교환 방문이 J예요. 직업훈련 M 비자입니다. 요 비자 인터뷰 접수를 중단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게 SNS 심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국무부 외교 전문을 입수해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인 거예요.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고요. 비자 네. 신청사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주한 미국 대사관 입장은 뭐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부를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원래 2019년부터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옛날부터 해왔던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인터뷰 접수가 중단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폴리티코가 국무부 외교 전문 입수해서 각국 주재 대사관에 관련 비자 신청 접수 일시 중단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럼 언제 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현재로서는 언제쯤 인터뷰를 재개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비판적인 글을 올렸거나 아니면 미국의 좀 적대적인 국가를 방문한 사실만 있어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SNS를 그럼 다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인스타그램, X, 틱톡 등 플랫폼에서 비자 신청사의 게시물, 공유 내용, 댓글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SNS 심사가 확대되면 유학생의 이게 반유대주의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미, 반트럼프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을 학기 계약할 때 이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유학 업체들은 유학 준비생들한테 일단 SNS 점검하고 문제될 만한 게시물은 삭제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이요 4만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인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안보 때문이라면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만 사실상 트럼프의 심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일단은 23년 10월에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대학 내에서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티안 시위에 잇따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 상대로 SNS 심사 요건 도입한 거거든요. 네. 그거 연장선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가 싸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번 조처가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 재정 부담을 주기 위한 압박용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하버드 재학생 가운데 27%가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데 재정을 외국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대학에 약간 타격을 줄 수 있다. 타격을 주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나온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예 인터뷰 접수를 안 받는 건데 중국은 아예 취소한다라는 겁니다. 아하.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중요 분야의 연구자 등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국무부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첨단 기술이나 선진 학문을 배워서 또 중국 가서 그걸 또 써먹는다. 이것도 좀 불편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도 외국인 유학생 덕분에 좀 재정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상당해요. 하버드대도 27%가 외국인 유학생이다. 자, 또 하나. 이른바 스드메를 비롯해서 결혼식 준비하는 비용 이거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들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특히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다고요? 네, 소비자원이 처음으로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예비부부 결혼 서비스 총 계약 금액 봤더니요. 전국 평균이 2,100만 원. 그런데 강남이요. 3,400만 원. 그리고 경상도가 1,200만 원. 그러니까 3배 차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혼식장만 놓고 봤을 때요. 네, 계약금 차이. 그럼 계약금은 도대체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를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벌어질까요? 역시 식대. 식이죠. 맞습니다. 예. 이 식대가요. 저는 식대를 보면서 약간 반성했습니다. 사실 10만 원 내고 별 거리낌 없이 잘 먹고 왔거든요. 아, 축의금 봉투 사실 1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이긴 한데.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이요. 네. 이게 전국 평균이 5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 강남이 8만 5천 원입니다. 어휴. 그러니까 강남에서 있는 결혼식 갈 때 10만 원 내면 좀 약간 미안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아, 서로 네. 불편합니다. 서로. 네, 그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7만 원 선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식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도 7만 5천 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결혼식 할 때는 일단 기본 10만 원은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 안 하고 봉투만 보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제 봉투만 내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몇 시에 식을 올리냐도 관건인데요. 예. 어쨌든 성수기 4, 5, 10, 11월 식장 계약금 중간 가격이 1,620만 원으로 비수기보다 450만 원 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 핵심이 사실 스드메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네, 근데 요게 이 지역별 격차가 6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나고요. 조사한 거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뭐 스튜디오 중간 가격 같은 경우는 13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원본 구매비, 야간 촬영 너무, 드레스, 헬퍼, 헤어 변형 너무 품목이 많아요. 추가. 네, 네. 이거 따지면 이게 정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100만 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아니에요, 100만 원이. 이것도 알고 추가하셔야 보면. 되고요. 이모님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고요. 야간 촬영 얼마 더 추가되고요. 저는 결혼식을 너무 옛날에 해서 그런지 가격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높더라도 사람들이 딱 비싼 걸 알 수 있다면 네. 다른 경쟁사랑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전국 14개 지역 소재 결혼식장, 결혼준비 대행업체들 총 522곳을 대상으로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64%가 가격 정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공개를 꺼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 표준화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저거 붙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아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드레스 종류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인데 네. 그래서 소비자원 입장에서는 결국 과도한 선택 옵션, 비대칭적인 정보 공개, 이거 소비자 권리 침해한다. 그리고 결혼 준비한 예비부 발목 잡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지역별 결혼 서비스 가격을 매달 조사해서 격월 단위로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스튜디오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표준화된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어떻게 딱 표준화 해놓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얼마로 알고 갔는데 나중에 되면 갑자기 그 얼마를 부른 가격에 몇 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딱 그건 앨범까지만 이 사진의 원본 파일을 받으시려면 얼마 더 거의 대부분이 또 그렇죠. 그래도 뭐 결혼 출산이 좀 늘어나면 다행일 텐데 네. 이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네, 출생아 수가 9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 9개월 1분기 연속. 출생아 수 역대 최고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인데요. 3월 출생아 수가 2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7% 늘었고요.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연간으로 해봐야 여전히 30만 명 안 넘는 거고요. 네. 이 기저효과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분기 합계 출산율이요. 예. 0.82명이에요. 이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0.6대를 보다 0.69를 보다가 0.82를 보니까 네. 예, 반갑긴 하네요. 이게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멀긴 했습니다만 일단 바닥은 쳤다라는 거. 네. 또 하나 카카오 택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네, 카카오티 블루 택시 운영하는 KM 솔루션이 있거든요. 여기가 네. 가맹사업법 위반했다라고 과징금 38억 8,200만 원 부과받았습니다. 카카오티 블루 이거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예요. 이게 보시면 카카오 그 마크 붙어 있는 그 택시가 있고요. 네. 그냥 일반 택시가 있잖아요. 그중에 그 카카오 그림 그려져 있는 택시인데 여기가 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티 앱을 통한 승객 호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게 우리가 카카오 앱을 이용해서 손님을 태웠으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다가 택시 세웠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여기 앱 수수료를 부과를 한 거예요.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8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라는 거. 네. 알고라네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9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 현황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오전 9시 기준으로 3.55%네요. 한 157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숫자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효과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정부나 기관이 한쪽을 규제하려고 하면은 이 규제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이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한쪽의 문제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선 그 부작용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그림이죠. 3526님 뻥튀기 효과. 뻥튀기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고요. 4304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슴이 벌룬합니다. 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9711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 효과 정답 맞춰주셨고요. 1269님은 이거 운동해서 터뜨리기 하면 참 즐거울 텐데요. 예, 하면서 또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든 샵 9730 또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867님은 어차피 대호님 눈에 안 띌 테니 간단히 보내줘라고 하면서 두 문자 보내주셨네요. 시니컬하게. 사전투표율 아까 3.5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죠.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 주 4일제,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도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한때는 주 5일제만 하더라도 나라 망한다. 경쟁력 다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우리 근로시간의 변천사를 한번 또 들어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도 혹시 좀 장시간 근로를 하시나요? 네, 저는 조금 오래 일하는 편입니다. 또 임원이고. 네, 근데 대신 좀 자율적으로 일해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의 개념이 생긴 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시간을 정해두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인데요. 예. 이제 고용이 발생을 해야 뭐 시간을 정해두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뭐 고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전에는 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혹은 이제 마감일에 따라서 이제 일을 당연히 했고 그러니까 개인의 일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공장을 돌리고 고용을 하고 좀 규격화된 일을 해야 하면서 시간 관리가 좀 도입이 된 건데요. 19세기 산업혁명 이제 뭐 한창 때 지나고 나서 이제 19세기 영국에 주 6일 근무하고 주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노동이 좀 일반적이던 때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산업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취직이나 근로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노동 착취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공장법을 입안해 달라고 이제 뭐 조선 총독부 뭐 이런 데다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회적 요구가 좀 강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 해방 때까지 결국 관련 법안이 없어가지고 이제 19세기 영국만큼이나 열악한 노동 시간이 좀 지속됐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주 6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 7일 노동을 했었고요. 평균 하루에 이제 14시간에서 16시간 일하고 당연히 이제 최소 연소자의 노동도 규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동 노동도 지속이 맞아요. 됐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도 거의 어린이들이 노동하는 경우 네. 되게 많았었고 네.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보면 그런 것도 나오듯이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였고 근데 나중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어도 초과근무, 야근 일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53년이요? 이때 뭐 주 6일 일 8시간 이제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제정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네,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워낙 이전부터 오랫동안 일해왔는데다가 중간에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전시경제에 한번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나 이런 게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전시 경제부터 겪었기 때문에 이제 야근, 특근, 철야 이런 군대식 문화가 너무 당연했고요. 1989년 이후에야 이제 토요일 반일 근무하는 주 44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휴일은 당연히 쉬는 것이다라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6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노동청 전국 대상 이제 관리 사업장 10,000개소, 10,000개소 중에 6,567개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했으면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옛날에는. 사실 이제 높게 받지 못했죠. 역시 이제 1966년 조선일보를 보면요. 서울과 부산의 직장 근로자들 60%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5,000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이제 5,000원이면 1966년도에 얼마 정도였냐면 수입 난로가 한 대에 5,000원 했었고요. 참깨 한 가마에 5,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조차 안 주는 임금체불도 또 심각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큼이나 열악한 처우로 좀 이름이 악명이 좀 높았던 것이 버스에 이제 여성 차장 있잖아요. 뭐 오라이 했던 예. 하루 12시간 일하면서 월 1,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해요. 버스 차장 네. 여직원이요? 네네. 그래서 월 1,000원이면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난로 하나 살 수 없는 돈. 네, 난로의 5분의 1 정도 좀 점유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1966년 경향신문에 보면 하도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니까 여성 차장을 남성 차장으로 바꿀 방침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 서울시가 그렇게 뭐 방침을 바꾼다 이런 소리예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제 여성 고용이 좀 익숙하지 않던 시대에 원래는 남성 차장이었는데 그러니까 1961년에 여성 차장으로 바꿨었던 게 하도 이제 남성 차장들이 승객들이랑 많이 싸우니까 이제 여성으로 바꾸면 싸움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바꿨는데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굳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뭐 처우 신경 쓰지 않고 남성으로 바꾸면 이제 괜찮지 않느냐. 이때는 사회 문제 중에 그 직장 내 체벌이 사회 문제가 되던 시절이어가지고요. 학교 체벌이 아니라 예, 직장 내 체벌. 직장 내 체벌. 네, 맘대로 이제 때리지도 60년대. 못할 거면 왜 예. 이제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시절입니다.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네. 60년 전. 네. 60년대만 하더라도 직장 체벌이 있었다라는 거. 네. 또 일하는 시간은 긴데 임금은 적고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87년에 사실 이제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조금 다른 전국적인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 명칭으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노동제도는 민주화보다는 이 노동자 대투쟁 때문에 바뀐 면이 좀 커요. 노동운동. 네.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화는 결국 이제 대통령 직선제에 관련된 것이고 이때 군사정부 저임금 장시간 근로정책에 불만이 폭발했던 직장인들이 전국적으로 좀 파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로 1988년 노동부 주도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되어서요. 1989년에 주 44시간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사실 이전에는요.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이거는 주간 노동시간 제한은 좀 없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월에 얼마나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정도였고 최초로 이제 89년에 주간 노동 시간이 좀 제한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 주 5일제 이야기 나오는 거, 토요일 날도 쉬자 이야기 나온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게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주 5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생산성이 좀 낮은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좀 확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요. 2004년부터 이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사실 오래되질 않았네요. 이제 막 20년 맞습니다. 넘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뉴스를 기억을 해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 많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토요일 날 일을 안 하느냐. 회사 망한다. 나라도 망한다.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정말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재계 입장을 좀 많이 써준 면이 있었고요. 사실 찬성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국의 이제 여론조사. 그래도 뭔가 사업주보다는 노동자가 더 많으니까요. 예, 수로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한길 리서치 조사로요. 네. 주 5일 근무제 도입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 중에 78%가 이제 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55%, 그리고 주 5일 수업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영계는 반대를 했죠.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의 93% 정도가 반대를 좀 극심하게 했습니다.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예, 없겠죠. 그 중에서 75%가 결국 주 5일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월급을 그만큼 깎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한 84%가 그렇게 이제 주 5일밖에 일을 안 하면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단어가 복지 망국론이에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복지 때문에 망한다, 이제 도태된다 이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았고요. 또 이제 그 학계나 정부 입장에서 보아도 저임금에 기반한 경쟁력으로만 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결국에는 좀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재계도 그래서 무조건 반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건부 수용으로 월차 유급 휴가를 폐지를 하고요. 법정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을 이제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의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한 진짜 2000년 완전 초반 혹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네, 왜 그 유튜브에서 보면 K 직장인들 90년대 출퇴근 모습 보면 맞아요. 지옥철은 물론이고 정말 그 태풍 오고 장마에 막 물이 허리까지 차는데도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영상 보면은 서류 가방 이렇게 머리에 이고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러다가 처음으로 토요일에 이제 직장을 안 나가게 된 겁니다. 네, 2004년, 2005년부터 그렇죠. 순차적으로 네. 대기업부터.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말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문구로요. 여가산업에서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라는 이제 문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의외로 이제 고소득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공공부문 근로자부터 그리고 또 신입사원과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네. 그러면 경제의 효과가 컸어요. 가족 단위 주말 여행은 물론이고 스포츠나 취미 활동 증가 좀 커가지고 항공 운송 산업 유행을 했고요. 이제 호텔 유통업, 관광 레저 산업 등이 이때부터 꾸준하게 꽤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직장인한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준다고 쉬지를 않아요. 자기개발 열풍이 불어서요. 교육계도 또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세 기업까지 주 5일제가 도입된 게 근데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 5, 6년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또 많이 심화된 면이 절차상의 어떤 부작용으로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게 또 기업마다 주 5일제를 먼저 도입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퐁당 네. 격주로 토요일에 쉬었던 회사들도 있고 근데 영세 기업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이 된 건 2011년. 네네 그렇습니다. 서원준 님이 예전에 놀토 때 선배들이 특근하는 날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신다고. 이게 단순히 하루 더 주말에 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되게 컸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경제 구조도 꽤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뭐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오피스 상권의 식당이나 네. 간이주점, 병원, 약국, 학원 같은 그 영업을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만이 사실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 문화활동이나 여가에 사용하는 지출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소비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증가를 아무래도 시간이 해가지고. 생기니까요. 네, 특히 이제 직업 만족도도 같이 증가를 했고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도 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는데 이게 여가에 참여하는 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가 활동, 여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컸고요. 2011년 한 해만 국내 관광 지출이 4조 8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1인당 관광은 한 해 6.7일 늘어났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렌터카는 물론 자동차 판매도 이 영향을 받아서 좀 증가를 했어요. 이제 뭐 자동차는 그 업종이 전방 후방 산업이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편의점 같은 곳의 야간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5일째 되면서 내수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직장뿐만 아니라 학교도 예전에는 토요일 4교시까지 네. 오전반 막 하고 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달라진 거죠? 2005년 3월 25일이 전국 초중고교 첫 놀토입니다. 저 겪어봤는데. 2005년 3월 25일. 네, 너무 딱 좋았어요. 20년 됐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 5일 수업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그 한 여론조사 했을 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놀토, 격주 토요일 휴교 도입을 했고요. 그 전국 초중고교 첫 놀토 했던 3월 25일, 2005년 3월 25일에 그 서울 롯데월드에 2배 정도 관광객이 몰렸다고 해요. 국립민속박물관에는 2.5배, 용인 에버랜드는 5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2005년 첫 놀토에. 예. 근데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기는 했어요. 네. 이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 관광 여가 산업이 크게 발전한 상황은 아니어서 국립공원 보존하고 해수욕장을 뭐 개발하는 수준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 네. 이때 지적이 되게 많이 나왔죠. 전문가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해외 여행만 팽창하고 말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좀 아픈 이야기예요. 빠져나가기도 좀 했고요. 네네. 2005년부터 학교에 놀토가 시작됐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요즘 학생들은요. 놀토라는 뜻을 놀라운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토요일은 그냥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얼마 전에 저희 막둥이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놀토가 막 도입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곳들은 이제 예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의외인 네. 곳도 있었다고요. 맞아요. 사교육계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가가 좀 싫어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오는 거 없어지면 어떡하냐, 다 놀러 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뭐 복지 망국론에 이어 아이들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케팅을 굉장히 영리하게 했습니다. 주말반으로 아예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부를 하게 좀 상품을 만드니까 학원에서. 예, 사교육이 굉장히 팽창을 했고요. 인터넷 교육업체도 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몰입도가 현장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 주 6일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장시간 듣는 온라인 강의를 팔기가 어려웠는데 주말에 좀 몰입해가지고 장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 사업 확장을 서두르면서 온라인 트래픽을 굉장히 좀 대비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주말반이 많이 팔렸습니다.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토요일 날 애들 다 그냥 놀고만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아마 했을 테고요. 이제는 주 4일, 주 4.5일을 도입하는 곳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포스코와 SKT, 중견기업에서는 휴넷 등이 주 32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주 32시간. 네네. 잘 정착을 했고요. 무척 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사율이 되게 낮아졌는데 저도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퇴사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인수인계가 잘 된다고 해도 원래 일하던 사람이 일하는 것만큼 이제 그 안정적으로 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퇴사율 낮아져서 되게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주 그렇습니다. 32시간제 다니는 직장인이 다시 주 45시간 일하는 회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겠지만서도. 그럼 네.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대선 시즌인데 그쵸. 대선 후보들도 근로시간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내놨는데 차이는 극명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 4.5일제를 당연히 이제 도입을 하고 여기서 주 4일제로 이동을 해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순수하게 근로시간을 줄이자라는 네. 개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그 지금 최대 52시간 근무 제도잖아요. 네. 주 최대 52시간. 여기서 단축을 하고 또 포괄 임금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5일제로 진행해 가되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은 유지하고 주 52시간에서 주당 제한은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진을 이런 거죠. 하겠다고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9시간씩 일하고 네. 금요일에 한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렇습니다. 4.5일제.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4.5일제이지만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방식은 달라요. 맞아요. 내용은 달라요. 네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당 제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 주 52시간제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로 바로 이제 가되 근로기준법 아직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 사각지대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네. 산업 경쟁력은 잃지 않으면서 성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어떻게 하면 더 갖출 수 있을지 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좀 같이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T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일제히 투표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민주노동당 권형국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식당 가기 전에 어떤 온라인 제품 사기 전에 리뷰 중요하게 혹시 보시나요? 나는 아예 리뷰 안 보고 그냥 상품 설명만 보고 산다라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요즘에? 또 괜찮다 하는 후기 있으면 안심하고 사게 되고, 근데 혹평이 있으면 약간 또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한 줄 평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역시 심리학 이론 시간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정해주시는 아이템이 되게 재밌어요. 저도 궁금해하는 것들이고. 일단 사람들이 리뷰 찾아봅니다. 네네. 뉴스에서 마치 댓글을 뭐 보듯이. 맞아요. 네.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안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나 자신을 안심시키려고요?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본인이 제일 굉장히 잘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리뷰 잘 안 보고 그냥 선택하죠. 내가 최고로 이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뷰를 보고 자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설명을 본다고 해도 네, 좀 네. 부족한 정보들이 있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맞아요.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리뷰를 보면 그런 과부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오, 아예 리뷰는 수치로 딱 제시해 주잖아요. 별점. 네, 몇 점 이렇게 딱 제시해 주니까 네. 그런 거 다 고민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치로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네, 네, 네. 이거 산 사람들이 써보니까 괜찮대. 그렇죠. 끝.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단순하게. 그렇죠. 아,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해집니다. 교수님도 리뷰 많이 보세요? 저는 리뷰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저는 그냥 지인 추천 이런 지인 거를. 추천. 네. 그것도 일종의 마음이 일종의 편해지는 리뷰죠. 네. 거예요. 써본 사람한테 네, 듣는 네, 네. 거니까. 근데 아까 별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별점도 뭐 평균 4개 뭐 4.5개 네, 뭐 네. 별 4개 네. 반 이런 식으로 막 표기가 되잖아요. 네. 점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소비자가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까?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이게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보통 5점이잖아요. 별 5개. 네네. 그러면 평균이 2.5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균이 2.5점이 아닙니다. 평균? 네. 왜냐하면 우리가 0에서부터 5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1에서부터 5까지 가요. 네. 그러면 사실은 가운데가 3점입니다. 예. 근데 관련 연구를 보면 보통 3점을 주지 않습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예. 한 3.5점 정도를 줍니다. 이게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하면 5점 만점에 3점이 아니고 3.5점을 줘요. 신기하네요. 왜 그러냐면 중간값 2.5, 3이 아니라. 네네. 그게 이제 긍정성 편향이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리뷰는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예요. 예. 그리고 누가 했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박하게 주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산 거고 어차피. 네. 네. 그리고 내 아이디도 남고 내 사진 리뷰도 남으니 그렇죠.
별점 1점 주는 거는 맞아요. 거의 별점 테러에 가깝고.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주기 어렵고요. 그래서 3.5점이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4점은 넘어야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네. 3.5점 정도가 마지노선이니까 그렇죠. 한 4점, 4.5점은 돼야 네네네. 내가 살만해 이렇게 네. 또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을 만한 곳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의 문턱이 더 높은 거네요. 그럼요. 심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몇 점이 좋다 이거는 사실 딱 점수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네네. 무조건 4.5점이면 최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데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무슨 뭐 미슐랭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댓글 알바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네네. 아, 너무 높아도 또 의심하게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제품에 따라서도. 네. 예를 들어서 패션이나 뷰티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개인에 따른 선호도 혹은 취향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색상이나 어떤 뭐 발림성 재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점대 초반이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 따라 다를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건 뭐 다른 사람한테 맞지만 나한테는 안 맞거나 반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자제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고가의 제품은요. 기준 점수가 좀 높아요. 4.5점은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돈을 거금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잘못 사면 금전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병원이나 교육 영역은 더 높습니다. 신뢰가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4.7점 정도는 가야 그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3,000원, 5,000원짜리 살 때의 별점과 네. 30만 원, 50만 원짜리 살 때의 별점은 맞아요. 심리적으로 문턱을 나 스스로 그냥 일단 높게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뢰가 필요할수록 네네. 더 높은 별점이 필요하다. 야, 이거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별점 관리하는 것도.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날인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네요. 0.25%포인트 인하를 해서 연 2.75에서 2.5%로 한 계단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랑 거의 동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번에는 금리를 낮출 거야 이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또 어떻게 이후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기자회견 내용도 나오면 또 저희가 2부에서도 계속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뷰를 보고 뭔가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는데 이게 리뷰 보고 갔는데 속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소문난 맛집이라고 해서 막 갔는데 내 입맛에는 안 맞고. 네. 근데 그럼에도 또 다음번에 선택을 할 땐 또 다시 또 리뷰를 봐요. 네. 왜 이렇게 반복하게 될까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리뷰를 지난번에 꼼꼼하게 안 봤나 봐. 그러니까 이번엔 더 꼼꼼하게 보고 가야 돼 하면서 리뷰를 봅니다. 리뷰를 찾아보고 나서 속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리뷰를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밑에 별점 2개 주고 짜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걸 못 봤네. 네. 약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좀 안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리뷰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세히 안 들여다보고 네. 어떤 특색이 있는지는 모르고 네. 중요하지 않고 네. 일단 리뷰 많은지. 그렇죠. 이게 아까 김영대님이 일종의 군중 심리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비슷한 겁니까? 네, 뭐 맥락상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리뷰에 끌리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평점 한 4점 정도 되는데 리뷰가 100개 있는 식당. 네. 아니면 점수가 5점 만점인데 네. 리뷰가 한 9개, 10개 정도 네. 있는 식당.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단 리뷰가요. 너무 적으면 그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10개 정도 달린 리뷰는 사람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고요. 그럼 몇 개 정도부터 사람들이 이 리뷰는 볼만하다고 생각하느냐. 관련 연구가 꽤 많은데요. 몇 개 이상? 최소한 2, 30개를 넘어야 되고 50개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요. 이것도 제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음식점이냐, 그렇죠. 일반 네. 뭐 공산품이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냐 서비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통상 50개를 넘고 100개 정도 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오픈마켓에 이제 상품을 올리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상품 페이지를 수정을 하지 새로운 상품 페이지를 안 만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0에서 시작이 되는 것보다 리뷰가 1000개, 2000개 맞아요. 쌓여 있는 걸 사람들이 또 중시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상품 페이지가 거의 한 3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안에서 제품 이름하고 사진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고. 아, 이것도 좀 많이들 아셔야 될 텐데. 근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 이렇게 또 해야 한다는 그렇죠.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제품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또 인생템이다.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지갑을 열게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담은 리뷰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큽니다. 객관적인 것보다요? 네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썼다고 해도 누군가의 단점이 나에게 장점이 되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에 갔는데 맛집을 평가하면서 산도는 몇 %, 뭐 짠맛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칭찬받았어요. 네. 이런 게 더 확 와닿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랑 언제 어떻게 갔고 그래서 참 좋았다. 그래서 약간 감정적인 거 그리고 스토리에 사람은 또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그 좋은 긍정적인 리뷰가 한 100개 있는데 한 2-3개의 아주 좀 안 좋은 막 이렇게 혹평이 붙어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눈이 가게 됩니다. 가죠.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의 부정적인 리뷰가 있어도요. 왠지 그것 때문에 계속 꺼림칙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리뷰 안 좋게 쓰시는 분 한두 분 때문에 더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일부러 댓글을 다시기도 하죠. 오해가 있었다던가 이거는 뭐 죄송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한두 개의 눈이 가게 되어 있다. 그럼요. 야, 이거 관리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용우님 요즘에는 돈 주고 리뷰 쓰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진짜 리뷰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문장의 길이도 적절해요. 가짜 리뷰는 상황이나 맥락 정보가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 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리뷰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가지고 구별하기가 일반인들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더더욱이 티 안 나게. 네, 그래서 저는 개별 리뷰를 보시는 것보다는 리뷰의 분포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리뷰의 분포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오늘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알같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